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면서 잠수함 건조에 역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70조에 달하는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 티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불꽃 튀는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HD현대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 수주를 위해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에 납품하는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건조와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캐나다가 최근 잠수함 수주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매해 동서 해안에 각 6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가 3,000티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총 6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3,000티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P급 배치 1번함으로 길이 83.5m, 폭 9.6m, 높이 14.7m 수중에서 20조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망심도가 최대 400m나됩니다. 선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해리 18,520km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보유한 1200T 장보고 1, 209급이나 1800T 장보고 2214급 잠수함과는 게임이 안됩니다.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대 6개를 갖췄으며 수직 발사관을 통해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기나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후 이듬해에도 연속 시험 발사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주전에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AIP와 납축전지보다 설치와 정비가 쉽고 안전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부터 AI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포스코퓨처엠도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마케팅했습니다.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다가 한국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 잠수함의 과거 굴욕이 다시 소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시코쿠 인근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민간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취역한 자위대의 잠수함 소류는 길이 84m, 배수량 2950T급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의 이 잠수함은 오전 10시 58분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부상하던 중 수면 위에 있던 홍콩 상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상선은 중국 칭다오에서 9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오카야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설을 갖춘 잠수함이 부상하면서 바다 위에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니 일단 충돌 원인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고 원인 때문에 사고 직후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잠수함이 입은 손상도 심각하지 않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 정부는 이 잠수함 충돌 사고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어이없는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이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잠수함 내 통신시설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승조원들이 사고 후 약 3시간 22분이 지난 오후 2시 20분경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왜 승조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느냐며 논란이 되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잠만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면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뢰를 장착한 잠수함이 고작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선도 탐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통신조차 할 수 없는 잠수함이라면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사고 당시 통신 장비가 손상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야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소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수면으로 상승하지만 일본의 잠수함 소류는 잠수함 상승 도중 잠만경을 통해 상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5만 톤급의 상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하느라 3시간 동안 사고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수중 탐지 장치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잠수함이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피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통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는 잠수함이 거대한 상선조차 탐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사례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묘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지난 2006년 11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사시오는 그때도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21년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또다시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뭐 했냐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인데요. 일본은 뒤늦게 기존의 패시브 소나 방식이 아닌 액티브 소나를 잠수함에 추가했지만 과연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지금 일본 내에서조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게 진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캐나다 사절단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입할 것인데 한국에게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K방산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차 방한한 폴란드 차관단이 잠수함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와 함정 4척을 6척억 원대 규모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액으로 앞으로 중남미 함정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에게서 10척 추가 수주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양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각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을 시급히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연이어 각국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폴란드 차관단은 천무를 2조 원에 추가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폴란드 측에서 무리한 차관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차관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 중인데 K9자 주포와 K2전차 등 5조 원의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신궁 54기를 9천만 달러 약 1,180억에 계약했는데 단 한 푼의 차관 없이 루마니아 국방비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2전차도 총 500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폴란드와 달리 차관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전차 등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국방비를 GDP 2%에서 2.5%로 늘리면서 빠르게 전력을 확충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한국에게서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폴란드가 더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필리핀 등 무기 구입이 시급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무기 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사절단은 총 16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2일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이끌고 온 메리은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방산뿐만 아니라 AI 산업 등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새로운 국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방산 분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 정부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퇴역을 앞둔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하루빨리 잠수함 전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증액시키고 20년 후 60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증대된 예산으로
전투기 88종을 3기종으로 교체하고 15척의 신규 함정을 증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이 신형 잠수함 1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증대된 국방 예산으로 잠수함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HD 현대나 하나오션이 이를 수주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절단이 잠수함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군 훈련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23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 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항공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G랑 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SLBM을 발사하는 중국의 잠수함 영상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헬기 2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도리시마 섬의 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잠수함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남중국해까지 호위함을 전개하자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타국 잠수함으로 간주해 탐지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초계 헬기는 호위함에 탑재, 비행하며 주변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 2900T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의 신고가 핸드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분명 그 나라에서도 운용되는 자국 잠수함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020년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동안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한 기록으로 한국은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잠수함이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인데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만 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 전술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 훈련장에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사절단은 방산 외에도
AI 산업 등 경제 협력을 하자고 찾아왔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 항만 개발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우디 국방부 고위 당국자 3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과 경제 사절단이 한국을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고자 하는 사야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경제 개발 사업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에러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해 보라매는 이제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적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티어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고, 특히 한국산 AESA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까지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정 나열 화지 이처럼 한국의 KF-21이 고난도의 테스트인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자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며 최근 한국산 무기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동남아까지 공군력 지각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사일 실패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사일이 우왕좌왕 날아가다가 탱크도 파괴시키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말 그대로 도비탄이 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산 미사일은 짜여진 환경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중에도 도비탄이 된다며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고난도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더욱 더 막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탄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책임질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KF-21 보라매가 FA-50 파이팅 이글만큼의 수출 효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KF-21 보라매는 성공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각종 항전 장비나 무장들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장착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통해 미티어 미사일 및 아이리스 TIRIS-T,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테스트를 끝마치며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에 한층 가깝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프랑스 다쏘 라팔러페일이나 미국 F-15의 도입에 정신이 팔려있던 일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가 탑재하게 될 무장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다시금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조너 저카터 등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KF-21의 화력은 중국 항모도 격침시킬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 저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위력이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첨단 무기들이 다수 장착된 KF-21 보라매 앞에서 어떻게 중국이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KF-21 보라매는 최근 연달아 시행된 무장분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최근 남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날개에서 미사일 하나가 발사되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3의 속도로 최대 25km 거리에 있는 목표물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까지 통과하자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든 유지하고픈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너 저카터의 보도 내용입니다. 항공 전문지 AVIACIONLINE
2023년 4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KF-21 보라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독일에서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이며 나토-NTO식 분류 코드로는 AIM-2000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다. AIM-2000 IRIS-T는 미티어 시계 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KF-21 보라매의 주력 미사일을 구성하고 있다. IRIS-T는 현재 여러 종류의 전투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이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IRIS-T를 사용할 계획이다. IRIS-T의 특징은 우수한 기동성과 마하 3에 이르는 빠른 속도에 있다. 거기 더해 IRIT의 사정거리는 최대 25km까지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성능의 적외선 탐색기 시커와 추력 방향 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KF-21 보라매는 공중전 BVR을 위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분리 테스트에도 성공한 바 있다. KF-21 보라매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미사일들에 대한 테스트를 모두 성공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도 주목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제나 러시아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고 한화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덕분에 KF-21 보라매는 북한 전투기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중국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부분은 단지 AESA 레이더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에 통합될 공대지 공격용 폭탄과 무장들도 남다르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GBU-31 합동직격탄 JDAM 같은 GBU 타입의 미국산 폭탄들과 한국형 GPS, 정밀 유도 폭탄 K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대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만든 KF-21 보라매에는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 같은 무기들도 장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모킬러 초음속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예정인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형 독침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상승 단계, 대탄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에 예기치 못했던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KF-21 보라매에서 발사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지역 강대국들의 항공모함 및 수상 전투함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 즉 마하 3억은 그 이상의 속도로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면 위로 낮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거기 더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예정인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이라는 표현을 꼬박꼬박 쓰면서 KF-21의 성능과 탑재 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여전히 공동 개발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약속한 것은 공대공 능력만 갖춘 블록일까지입니다. 이 역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나 자카르타가 후반부에서 그렇게 강조한 상거리 500km의 전략 공대지 민사일 천룡 ALCM이나 공대함 이유도탄이라고도 불리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블록 2에서 통합이 됩니다. 즉 KF-21 블록 1 공동개발국으로서 진짜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KF-21 보라매 블록이 단계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미국 디펜스 누즈가 지적했듯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국가와 중구난방으로 방산계약을 해왔던 관행 때문에
기술 이전과 물류 지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팔과 F-15의 비효율적인 도입으로 공군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며, 그 결과 KF-21 보람의 블로기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KF-21 보람의 블로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극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도서국가입니다. KF-21 보라매를 공대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해지는 블로기 단계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폴란드가 블로기 공동개발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이미 합동훈련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 떠있는 퇴역함을 향해 미사일과 포탄이 일제히 떨어집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퇴역함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연례합동 발리카탄 훈련 현장입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FA-50 전투기도 이번 훈련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됐는데요. 표적이 된 선박은 4700 톤급 칼리라야호로 2008년 중국에서 건조돼 필리핀군 연료 보급선으로 사용되다가 2020년 퇴역했습니다. 필리핀군이 보유한 퇴역 함정 가운데 유일한 중국산 선박인데 이번 훈련에서 적군 함정 역할을 한 겁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격화된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도 미군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과 필리핀군은 섬 지역을 탈환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훈련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은 고난도 미티어 실사격까지 통과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아마 돈은 없는데 한국의 KF-21은 놓치기 너무 아깝고 그럴 텐데요. 시간만 끌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쇠파이프와 깃대를 휘두르며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한 것이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의 총성이 울리고 부연 최루가스가 의사당을 가득 채우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 이 장면은 시위대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시위대는 전부 트럼프 지지자들로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며 그의 당선을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인 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위대한 애국자라며 추켜 세우며 그들의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죠. 이에 여러 주에서 기소됐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은 그에게 2024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선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경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4년 만에 바이든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각종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는 바이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4월 중순 전국의 성인 2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바이든 43%를 앞섰는데요. 아직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만 보자면 분명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최측근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ELBRIDG 콜비 전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인데, 그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중국과 아시아를 꼽으며,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우선순위라며 중국을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음 질문이 꽤 심각한데요. 주한미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했죠. 동시에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물론 그동안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뼛속까지 동맹이라 생각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최국의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힐 것이라는 확답도 없지만 어쨌든 최측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5년 전 미국의 소리 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지금 직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얻을 결과보다 더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키는 것이 더 엄중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불과 5년 뒤 의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 역시 핵무장에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6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고,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체 핵 개발을 물었을 때는 54.7%가 찬성했습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하는 등 한국인 절반 이상은 자체 핵 개발에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점이 꽤 놀라운데, 아마도 북한과 중국 등 외부의 위협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국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미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데럴지 프레스가 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기고문이죠. 제니퍼 린드 교수는 그간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 학자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졌습니다. 2009년 포런 AFFAIRS에 쓴 사과의 위기 더 페럴즈 어브 어팔러지를 통해 일본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잔혹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해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상당한 소수 의견임에도 주요 언론에 이런 글이 게재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데요. 린드 교수는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부상이 한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구에서 지워버릴 각오로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고 동맹국들도 전부 동참해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경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미동맹 악화의 또 다른 요소는
북핵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만약 미국이 보복한다면 미 본토가 타겟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연료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각으로 쏴약 10km를 날았는데 고각이 아닌 약 40도 가량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5km를 날 수 있어 북한 어디에서 쏘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거나 타격할 기미가 보이면 지체 없이 미 본토로 핵무기를 쏘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미국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9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 찰스 퍼거슨 찰스 D. 퍼거선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죠. 2015년 4월 27일 퍼거슨은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1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가 위태로워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제재의 폭풍을 이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로 인도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당했으나 이 제재는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의 인도의 가치가 너무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인도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없지만 인도와는 달리 전 세계, 특히 미국인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퍼거슨은 제재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아 몇 달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퍼거슨은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가 개발에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필수적인데 핵물질의 경우 당시 한국은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이 500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라늄의 추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최소 핵폭탄 100개 제작이 가능한 500kg의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하죠. 핵탄두 설계의 필수적인 고속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한국 기술력이면 벌써 확보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반 체계도 답은 같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강 미사일 중 하나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잠수함 발사가 가능한 SLBM까지 확보해 육해공 어디서든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퍼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6개월이면 만들어낸다고 확신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핵 개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 보유를 선언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겁박해서라도 막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7년 주미중국 대사 추이텐카이는 위 보고서가 공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를 반대한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주장은 최근 행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1964년 가까스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로 그간 중국은 최소 억지 전략을 내세워왔습니다. 즉,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제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핵 전력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협회는 지난 2021년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장 하미시 인근에 800km의 부지에 110여 개의 핵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에 앞선 6월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를 인용 중국이 간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에만 사용한다던 선제 불사용 원칙은 어디로 가고 급격히 핵전력을 늘리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차고 넘친다는 한국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